아저씨 미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찬냐. 그래, 나 미쳤다. 너희 새 키우느라 미체였지. 내가 네 아버지야. 을지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내 아들이 거지꼴이 된 아비를 쳐다보며 한 말입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제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저는 30년 동안 일군 공장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전부 제 자식들 손에요. 그리고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장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그곳으로 도착할 겁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이름은 박종수.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직원 12명. 매출은 연 8억 정도. 그래도 30해 넘게 손때 묻혀 키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공장 문 열고 처음 10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계 돌리고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 아내는 격리를 받고 저는 영업부터 생산까지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종현이는 서울 소재 대학 경영학과를 나왔고 둘째 딸 종이는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막내 종민이는 조금 늦게 철이 들어서 30이 넘어서야 겨우 취업을 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모아둔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장이 제 노후고 제 연금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제가 58 되던 해에 먼저 갔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고 투병 기간은 고작 8달이었습니다. 아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 도시락 싸주던 손길이 없으니 공장 가는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때 큰아들 종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셔야죠. 공장 일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들의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늙은 아비 걱정을 하는구나. 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공장 경영 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뒤에서 감독만 하시고 제가 현장 뛰겠습니다. 종현이는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부장까지 달았는데 구조조정에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45세 실직한 아들이 공장을 돕겠다고 하니 저는 당연히 좋았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면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하겠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종현이가 공장에 합류하고 2달 뒤 둘째 종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공장 일 돕는다면서요. 저도 격리 일 좀 볼까요? 병원 그만뒀거든요. 종이는 대학병원 수간호사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만뒀는지 물었더니 수간호사 자리 경쟁에서 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다고요. 그래, 와라. 아버지 혼자 있으니 심심했다. 막내 종민이도 슬금슬금 공장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류회사 격리로 일하다가 그만뒀다더군요. 상사랑 안 맞아서 때려쳤다고 했습니다. 자식 셋이 모두 공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내 잃고 홀로 된 아비 곁에 자식들이 모여드는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종현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공장 법인 전환이요. 개인 사업체로 두면 세금 폭탄 맞아요. 법인으로 바꾸고 저랑 동생들을 이사로 등재해야 절세가 돼요. 저는 경영 쪽은 잘 몰랐습니다. 평생 물건 만들고 납품하는 일만 했으니까요. 아들이 대기업 출신이니 그런 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눈도 침침해서 작은 글씨는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2달 뒤 또 서류가 왔습니다. 아버지,
은행 대출 한도 늘려야 해요. 설비 투자 좀 하려고요. 요즘 시장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것도 서명했습니다. 석 달 뒤에는 공장 부지 담보 대출 서류였습니다. 큰 거래처 물량 늘어나는데 선투자가 필요해요. 또 서명했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내 뼈와 살을 나눈 자식인데 설마 아비를 속이겠습니까? 공장 일은 점점 제 손을 떠났습니다. 종현이가 모든 결정을 했고 저는 그저 도장 찍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랜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뒀습니다. 종현이가 새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어느새 공장에서 저는 이방인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종현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종이와 종민이도 있었습니다. 셋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공장이 부도났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거래처가 대금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연쇄 부도예요. 공장 정리해야 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30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종현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개인회생 신청이에요. 공장이랑 집 다 정리하면 빚은 탕감받을 수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그런 거라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공장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살던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같이 넘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종현아, 아버지 당분간 내 집에서 좀 지내도 되겠니? 큰아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사정이 좀 그래요. 장모님이 같이 사시거든요. 방이 없어요. 그럼 종이 집은? 둘째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전세라서요. 계약 위반되면 안 돼요. 막내는 말도 않고 핸드폰만 봤습니다. 종민아, 너는? 형이랑 누나가 안 된다는데 저라고 되겠어요? 자식 셋이 모두 저를 거부했습니다. 제 뼈를 깎아 키운 자식들이, 제 모든 것을 바쳐 교육시킨 자식들이 눈앞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임대 아파트 신청하면 돼요. 요즘 복지 잘 되어 있잖아요. 종현이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고시원이나 쪽방 구하시고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으세요.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분명 내 자식들인데.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인데. 그렇게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공장 정리하면서 남은 푼돈이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5만 원. 30만 원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집도 절도 없는 제가 어디서 그걸 떼어온단 말입니까? 다음 주에 서류 챙겨서 오세요. 담당 공무원은 그 말만 했습니다. 30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싼 찜질방에서 자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열흘 만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쫓겨난 저는 서울역 광장에 앉았습니다. 11월 초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아저씨, 처음이지. 돌아보니 검게 그을린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젊어 보이는데 얼굴이 너무 험했습니다. 네. 여기 처음 온 사람은 다 알아. 그 눈빛이야. 아직 눈에 불이 안 꺼진 사람들. 그 남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 따뜻한 호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 오늘 무료급식소에서 받은 건데 난 배불러. 저는 호빵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63 먹은 남자가 서울역 바닥에 앉아서 호빵 하나 받고 울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김수철이었습니다. 나이는 52. 원래 건설 현장 인부였는데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여기 와? 제 사연을 말했습니다. 공장 얘기, 자식들 얘기, 다 말했습니다. 수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한테 당한 사람 여기 많아. 아저씨만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 더 서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밤 저는 수철이가 알려준 노숙인 쉼터에서 처음으로 지붕 아래에서 잤습니다. 노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쉼터에서 자고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낮에는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일용직 노동판에 나가봤지만 60 넘은 노인은 아무도 안 썼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다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현장 십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5,000원 벌면 많이 번 거였습니다. 그나마도 구역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누구 자리다. 저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 노숙인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고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을지로 쪽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막내 종민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종민아. 막내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그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움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혐오였습니다. 뭐야? 이 아저씨. 종민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야, 아버지야. 무슨 소리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종민이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제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저씨, 저리 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종민이가 그 여자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피해 걸었습니다. 냄새가 났을 겁니다. 머리도 떡졌고 옷도 때가 절었으니까요. 내 아들이 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쉼터에서 몰래 가져온 소주 한 병. 서울역 지하도 구석에서 혼자 마셨습니다. 눈물이 술잔에 떨어졌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서 뭘 하자고 살아야 하나. 한강 다리가 생각났습니다. 거기로 가려고 일어섰을 때 수철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디가? 그냥 바람 좀. 수철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저씨 눈 보면 알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철이가 저를 다시 앉혔습니다. 아저씨, 나도 그랬어. 처음 여기 왔을 때 나도 죽으려고 했어. 수철이가 자기 왼쪽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길게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더라고.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살아있더라고. 수철이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죽으려다 안 죽었으면 살아야지 뭐. 사는 김에 뭐라도 해보자. 복수라도 해보자. 복수.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한테. 안 죽고 살아서 잘 되면 그게 복수 아니야? 수철이의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복수. 살아서 잘 되면 복수.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쫓아내던 종현이. 차갑게 거절하던 종이. 미친 사람 취급하던 종민이. 그놈들한테 복수하려면 살아야 했습니다. 죽으면 안 됐습니다. 아저씨, 내일 나랑 같이 가자. 일자리 있어. 수철이가 말했습니다. 일자리? 푸드뱅크에서 물건 옮기는 일이야. 하루 3만 원인데 현금으로 줘. 60 넘어도 가능해. 다음 날 저는 수철이를 따라갔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푸드뱅크 물류센터였습니다. 유통기한 임박식품이나 기업에서 기부한 물품들을 분류하고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공장 일하면서 손은 기계에 익숙해졌지 육체 노동에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겼습니다. 하루 3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 고시원 월세 내고도 남았습니다. 2달 뒤 저는 쪽방을 얻었습니다. 방 한 칸 월세 25만 원. 화장실 공용에 부엌도 없는 곳이었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푸드뱅크 일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센터장님 눈에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물건 분류 참 꼼꼼하게 하시네요. 센터장님은 제 나이보다 젊은 40대 여자분이셨습니다. 이름은 정미영. 사회복지사 출신이었습니다. 옛날에 공장 했어요. 물건 다루는 건 익숙해서요. 공장이요. 어떤 공장이요? 제가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했다고 말하자 미영 센터장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미영 센터장님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희 푸드뱅크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통기한 지난 빵이나 과자들 있잖아요.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사람 먹일 순 없고 그런 건 보통 퇴비로 만들지 않나요? 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대요. 동물 사료로 가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공 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 분리가 문제래요. 미영 센터장님이 제 쪽을 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플라스틱 분리 작업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플라스틱을 다뤄온 경험이, 사출 공정에서 얻은 노하우가.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 대화가 제 인생의 2번째 전환점이 됐습니다. 미영 센터장님의 소개로 저는 푸드뱅크와 협약을 맺은 한 사회적 기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기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사업가로 식품 재활용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찾던 분이에요. 이기준 대표가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내용물 분리하는 게 이 바닥 최대 골칫거리예요.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니까 인건비가 너무 나가요. 제가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열풍 건조와 원심 분리를 조합한 방식. 공장에서 불량품 재활용할 때 썼던 방법의 응용이었습니다. 이거 되겠는데요? 이기준 대표의 눈이 빛났습니다. 선생님, 저랑 같이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놀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저를 쓰겠다고 합니까? 저는 이제 63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험이 중요하지. 이기준 대표가 웃었습니다. 선생님 월급은 저희가 드릴게요. 대신 선생님 아이디어로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세순환의 기술고문이라는 직책을 달았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쪽방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난방이 되고 화장실이 딸린 방. 노숙 생활하던 때를 생각하면 호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순환에서 일하면서 저는 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갔습니다. 폐식품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자동으로 분리하는 시스템.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6개월 만에 프로토타입이 나왔습니다. 이기준 대표가 그걸 들고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투자를 받았습니다. 5억 원. 박 선생님, 공동대표 하실래요? 이기준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요? 저는 그냥 기술 쪽만. 선생님 없으면 이 기술 없었어요. 당연히 선생님이 대표셔야죠. 그렇게 저는 박종수라는 이름이 박힌 명함을 갖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세순환. 공동대표 박종수. 노숙 생활 시작한 지 2년 반 만이었습니다. 사업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폐식품 재활용 시장이 뜨고 있었습니다. ESG 경영이 대세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친환경 사업을 찾았습니다.
세순환의 플라스틱 분리 시스템은 특허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발명자로 올라갔습니다. 대기업 3곳에서 납품 문의가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성푸드라는 식품 대기업이었습니다. 연간 납품 계약 금액 12억 원. 계약 미팅 자리에 갔을 때였습니다. 신성푸드 본사 로비에서 저는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그나들 종현이었습니다. 종현이는 양복을 차려입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사원증에 신성푸드 경영지원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 그놈이 여기 다니고 있었구나. 저는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3년 사이 머리가 많이 빠지고 수염도 길러서 예전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종현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세순환은 신성푸드의 폐식품 재활용 파트너사가 됐습니다. 매달 본사의 시스템 점검을 가야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일을 맡았습니다. 종현이를 보려고. 아니, 정확히는 제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종현이는 공장부도 낸 다음 해에 신성푸드에 입사했습니다. 경력직으로. 그리고 2년 만에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공장을 말아먹은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기업이 경력직으로 뽑았다. 게다가 빠른 승진까지. 무언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순환의 일로 신성푸드를 드나들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종현이가 신성푸드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제 공장 부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성푸드의 자회사 중 하나가 플라스틱 사출 업체였습니다. 제 공장과 같은 업종, 같은 거래처를 공유하던 경쟁사. 제 공장이 망했을 때 그 자회사가 거래처를 다 흡수했습니다.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종현이가 제 공장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래처 대금을 떼먹고 도망간 업체. 그 업체 사장은 종현이 대학 동기였습니다. 종현이가 짜고 친 사기였습니다. 제 공장 기술과 거래처를 가져다가 신성푸드 자회사에 넘겼습니다. 그 대가로 신성푸드 정규직 자리를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피를 나눈 자식이 아비를 팔아넘겼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원룸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팔았다. 내가 30년 피땀 흘려 만든 공장을 제 출세의 발판으로 썼다. 아비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자기는 대기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것도 자식이. 내 뼛속까지 깎아서 키운 자식이.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종현이 혼자 그 일을 꾸몄을까? 둘째 종이와 막내 종민이는 정말 몰랐을까? 셋이 함께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셋이 함께 저를 내쫓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았습니다. 저는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세순환 업무차 신성푸드에 드나들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들과 친해지고 구내식당 아주머니들과 안면을 텄습니다. 노숙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이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만난 사람들은 허례허식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면 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이 여기서도 통했습니다. 신성푸드 경비팀장 김 반장이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경영지원팀 박 차장 아시죠? 네, 압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해요. 김 반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작년에 그 사람 동생이라는 여자가 왔었어요. 인사팀에 면접 보러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생. 종이. 면접 봤어요? 봤죠. 근데 떨어졌어요. 스펙은 괜찮은데 면접에서 태도가 별로였나 봐요. 종이가 신성푸드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종이도 이 판에 끼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제 공장 관련 서류를 열람했습니다. 부도 당시 채권 채무 관계, 경매 기록, 법인 등기 변경 이력. 거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공장이 법인으로 전환될 때 이 사진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표이사 박종현, 이사 박종희, 감사 박종민, 제 자식 셋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종현이가 가져온 서류예요. 그런데 법인 등기에는 제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서류가 바꿔치기 됐습니다. 제가 서명한 것과 실제로 제출된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종현이가 주도하고 종희가 격리로 서류를 조작하고 종민이가 외부 연락책을 맡았습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왜 그랬니?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기준 대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한테까지 내 치부를 보일 순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늙은이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서울역 바닥에서 떨던 밤이 꿈에 나왔습니다. 종민이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순자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격리를 보면서 저보다 숫자에 밝았습니다. 그런 순자가 자식들의 속셈을 몰랐을까? 저는 순자가 남긴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장례 치르고 정신없이 공장 일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게 있었습니다. 순자의 핸드백.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전달된 유품이었습니다. 제가 노숙 생활할 때도 그것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그 핸드백이 지금도 원룸 옷장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과 손수건, 립스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편지였습니다. 순자의 글씨체. 당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요. 쓰기 싫은 말이지만 써야 할 것 같아서 씁니다. 아이들을 조심하세요. 종현이가 이상해요. 작년부터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더니 공장 서류를 자꾸 물어봐요. 종이도 갑자기 돈에 관심을 보이고요.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아이들을 믿어요. 나쁘게 생각을 못해요. 부디 조심하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당신 곁에 있어야 하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순자 울림.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아이들을 믿었습니다. 아내의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순자, 미안해.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분노. 복수를 결심한 사람만이 갖는 냉정한 분노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자식들을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류 위조, 사기. 충분히 형사 처벌 가능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복수일까요? 자식들이 감옥에 간다고 제 30년이 돌아옵니까? 길바닥에서 보낸 인연이 지워집니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감옥.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잃는 겁니다. 자기들이 훔쳐서 얻은 것들을 잃는 것. 종현이는 신성푸드에서의 지위를 잃는 걸 두려워할 겁니다. 종희는 남편 몰래 모아둔 비자금을 잃는 걸 두려워할 겁니다. 종민이는 그놈이 뭘 가졌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자식들의 현재 상황, 재산, 약점. 의외의 도움이 왔습니다. 수철이었습니다. 노숙 시절 저를 살려준 그 수철이. 저는 사업이 좀 풀린 뒤에도 그와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밥을 샀습니다. 그 수철이가 이번에는 신용조회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에서 벗어나 재기한 케이스였습니다. 형, 부탁이 있어. 제가 수철이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지만 그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뭔데? 사람 셋 신용정보 좀 봐줘. 수철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군데? 내 자식들이야. 수철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사정을 아니까요. 일주일 뒤 수철이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형, 이거 보고 놀라지 마. 봉투 안에는 제 자식 셋의 신용정보와 재산 내역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종현, 신성푸드 경영지원팀 차장, 연봉 8천만 원, 서울 송파구 아파트 소유, 시세 14억, 차량 외제차 2대, 둘째 딸 종희, 전업주부, 배우자 직업 중견기업 부장, 서울 강동구 아파트 거주, 시세 9억, 본인 명의 예금 3억 2천만 원, 막내 아들 종민, 무직,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거주, 월세, 본인 명의 예금 8천만 원.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종현이 아파트 14억. 내 공장 경매 낙찰가가 딱 14억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종희 예금 3억. 내 공장 설비 처분가가 3억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종민이 예금 8천. 내 집 경매 낙찰가에서 대출 갚고 남은 돈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이놈들이 내 재산을 정확하게 3등분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아비를 길바닥에 버려놓고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 괜찮아? 수철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확실해졌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새끼들한테 확실하게 갚아줘야겠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종현이를 노렸습니다. 가장 큰 몫을 가져간 놈이니까요. 신성푸드 납품건으로 종현이와 업무상 마주칠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외모를 바꿨습니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짧게 밀었습니다.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3년 전 공장 사장 박종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종현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새순원 박종수 대표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종현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손을 잡는데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놈이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 악수를 청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네, 박종수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오랜 노숙 생활이 제게 가르쳐준 것 중 하나. 감정을 숨기는 법. 저희 시스템 도입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신성푸드는 저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종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혹시 저녁 식사 한번 어떠세요? 좀 더 친분을 쌓고 싶은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친분. 이놈이 자기 아버지한테 친분을 쌓자고 합니다. 좋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압구정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종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 대표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종현이가 사케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원래 다른 일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밑바닥까지 갔죠. 거기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밑바닥이요. 종현이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까지 떨어졌어요. 노숙도 해봤습니다. 그 말에 종현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한. 노숙이요. 대표님 같은 분이 사람 일 모르는 거죠.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종현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가족한테 배신당하면 더 힘들더라고요. 종현이가 사케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가족이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자식들한테 전 재산 빼앗기고 길거리에 앉은 분이 계세요. 종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자식들도 있군요.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그런 자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대요? 종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아직 모르죠.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현이가 알아서 불안해하도록 씨앗만 뿌려둔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기준 대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신성푸드 쪽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내일 긴급 미팅 요청이래요. 계약 조건 재협의하자고. 이상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재협이라니. 다음 날 신성푸드 본사에 갔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건 종현이와 그 위 상급자인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죄송하지만 단가를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단가요? 네. 15% 인하를 요청드립니다. 15%. 그 정도 깎이면 우리 쪽은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계약서대로 진행하시죠. 그러시면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협박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흔히 쓰는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종현이를 봤습니다. 그놈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게 종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젯밤 제 말에 뭔가 느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 주세요.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종현이가 따라왔습니다. 박 대표님, 잠깐요. 저는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갑자기. 괜찮습니다. 사업이 그런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근데 박 차장님. 네. 어제 제가 한 얘기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배신당한 사람 얘기. 종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아주 잘 되고 있대요. 자식들보다 더 잘.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등 뒤로 종현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시선이. 일주일 뒤 저는 신성푸드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단가 인하 불가. 계약 원안대로 진행 요청. 만약 재협의를 원하시면 본건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자료를 공개 요청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지원팀 박종현 차장의 본건 개입 경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종현이가 이 계약에 개인적 의도를 갖고 개입했다면 그건 회사 내규 위반이었습니다. 이틀 뒤 신성푸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안대로 진행하겠다고.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종현이를 흔들어 놨으니 이제 나머지 둘을 건드릴 차례였습니다. 둘째 종이의 남편 이름은 한재원이었습니다. 중견건설회사 부장. 이 남자는 처가 쪽 비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친정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한재원 씨를 만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순환이 최근 새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건설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재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담당자로 한재원이 배정됐습니다. 박종수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재원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실하게 생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몇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공장 부지 선정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여러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얘기도 나눴습니다. 한 부장님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5년 됐습니다. 자녀분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중학생이에요. 한재원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가 쪽이랑은 사이가 어떠세요? 처가요? 한재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 됐나? 저도 장례식에 못 갔어요. 아내가 혼자 다녀왔거든요. 종이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저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내가 그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친정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사이가 안 좋았다. 그 말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집안이 어려워졌대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나 봐요. 종이가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가족한테 피해를 줬다. 그래서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다 아버지가 죽었다. 교묘하게 짜여진 거짓말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한 부장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장인어른 무덤은 어딘지 아세요? 한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그쪽 얘기 꺼내면 기분 안 좋아해서. 그렇겠죠. 무덤이 없으니까요. 산 사람의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재원이라는 카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내가 되면 쓸 수 있는 카드를. 막내 종민이는 따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수철이한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민이는 무직이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월세 살면서 예금 8천만 원.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 돈을 유지하는 걸까? 저는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들었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2주 뒤 흥신소에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막내 종민이는 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이 증권 계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종민이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유나. 나이 28.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였습니다. 서유나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성푸드 자회사의 한 임원. 종현이를 신성푸드에 연결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종민이는 형의 연결책이 자기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복잡할수록 약점도 많은 법입니다. 저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종현이는 신성푸드 내에서의 입지가 약점이었습니다. 아버지 공장을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나면 끝입니다. 종이는 남편한테 한 거짓말이 약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종민이는 여자친구와 돈이 약점이었습니다. 둘 다 한꺼번에 잃으면 무너집니다. 세 놈을 동시에 무너뜨릴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순한 사무실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소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박종수 대표님 계세요? 제가 박종수입니다만. 그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에요? 사장님. 저는 그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분명 아는 얼굴인데. 혹시 순덕 씨. 제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김순덕. 제일 오래된 직원이었는데 종현이가 공장 들어오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맞아요. 저 순덕이에요.
순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살아계셨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순덕 씨가 어떻게 여길. 사장님 찾느라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근데 인터넷에서 세순환 대표 사진 보고 혹시나 해서 왔어요. 순덕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사모님이 생전에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뭔데요?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만약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전해달라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순자, 당신이 뭘 남긴 거야? 사무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파일, 문서 파일.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종현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공장 정리하면 우리한테 얼마나 떨어져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종현아, 무슨 소리야? 그 공장은 아버지 평생 일군 건데. 아버지 이제 늙었잖아요. 어차피 물려받을 건데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들으면 뭐라고 하시겠니?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녹음해뒀습니다. 종현이와 나눈 대화를. 아마 다른 파일에는 종이나 종민이와의 대화도 있을 겁니다. 순자,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 못하고. 사장님,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언젠가 사장님한테 필요할 거라고. 꼭 전해달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어서도 나를 지키려 했구나. 당신은. 이제 저한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증거.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박 대표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사기, 문서 위조, 횡령. 다 성립해요. 고소하면 어떻게 되죠? 구속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주도한 사람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고소를 안 해도 되죠?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물론이죠. 대표님 마음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복수였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 자료들 보관 좀 해주세요. 제가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대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세 놈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진성푸드에서 세순환에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커져서 기념 행사를 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양사 임직원이 참석하는 파티 형식으로.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파티에 제 가족을 초대해도 될까요? 사업 파트너분들께 제 가족을 소개하고 싶어서요. 진성푸드 측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종현이 집으로, 종이 집으로, 종민이 집으로. 발신인은 세순환 박종수 대표로 했습니다. 제 본명 그대로. 자식들이 이 초대장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같은 이름의 사람이 사업가가 되어 자기들을 초대한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불길한 예감을 느낄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파티는 2주 뒤로 잡혔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그 2주 동안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가 남긴 녹음 파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종현이와의 대화, 종이와의 대화, 종민이와의 대화. 셋 다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가장 충격적인 녹음은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종현이 목소리. 엄마, 아버지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알면 다 틀어져요. 순자의 목소리. 종현아, 이러면 안 돼.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만든 건데. 종현이. 엄마도 생각해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세만 얼마예요? 미리 정리하는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순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니? 종현이. 침묵. 그리고 아버지 건강도 안 좋잖아요.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리다 못해 직접 무너뜨렸습니다. 순자는 이 대화를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리고 그 충격이 당신 병을 악화시킨 건 아닐까요? 순자. 당신은 아이들 때문에 더 빨리 간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놈들을 반드시 무릎 꿇리겠습니다. 파티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의 박종수와 지금의 박종수.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 전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구부정한 어깨, 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정돈된 은발의 반듯한 자세,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노숙 생활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밑바닥을 찍어본 사람은 달라집니다.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이미 모든 걸 잃어봤으니까요.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기준 대표가 선물한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좋은 옷 입으셔야죠. 이기준 대표는 제 사정을 몰랐습니다. 그저 좋은 사업 파트너에게 감사를 표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한테 이 양복은 갑옷이었습니다. 오늘 전쟁터에 나가는 갑옷. 호텔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파티는 6시 시작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원탁 테이블 10개, 화려한 꽃 장식, 대형 스크린에는 세순환과 신성푸드의 로고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오셨습니까? 신성푸드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준비 잘 됐네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대표님 가족분들도 오신다고 하셨죠? 네. 곧 도착할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15분. 자식들에게 보낸 초대장에는 5시 30분 도착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보다 먼저 와서 인사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과연 올까요? 박종수라는 이름을 보고 뭔가 눈치챘을까요? 5시 25분. 연회장 입구에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아들 종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넥타이. 회사 행사에 참석하는 차림새였습니다. 그 옆에는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종현이는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차장님. 종현이가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초대장에 적힌 가족 행사라는 게, 제 가족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곧 도착할 겁니다. 종현이 표정에 미세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아마 박종수라는 이름 때문이겠죠. 자기 아버지와 같은 이름. 그렇군요. 차장님도 가족분 오셨네요? 네. 제 아내입니다. 종현이 아내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여자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내 며느리.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며느리. 종현이가 결혼할 때 저는 공장 일로 바빠서 예식장에 잠깐 들렀다 나왔습니다. 그게 후회됩니다. 5시 30분. 두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둘째 종희와 그 남편 한재원이었습니다. 한재원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대표님, 이런 자리에 저희까지 초대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한 부장님, 오셨군요. 요즘 건설 컨설팅건 잘 진행되고 있죠? 네, 덕분에요. 한재원 옆에 서 있는 종희를 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수한 얼굴이었는데 종희는 저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초대장의 이름을 보고 불안했겠죠. 하지만 제 얼굴을 알아보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5시 35분. 마지막으로 막내 종민이가 도착했습니다. 종민이는 혼자 왔습니다. 청바지에 캐주얼 재킷 차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차림새가 허술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종민이가 두리번거리며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박종민 씨죠? 어서 오세요. 종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네. 네. 박종수 대표님이시죠? 맞습니다. 종민이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듯한.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5시 45분. 다른 하객들도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푸드 임원들, 세순환 직원들, 투자자들. 6시 정각.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순환과 신성푸드의 파트너십 기념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먼저 세순환의 박종수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들 사이에서 세 자식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종현이는 앞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성푸드 측 자리였습니다. 종희와 한재원은 중간쯤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종민이는 가장 뒤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순환 공동대표 박종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십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공장,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가족.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서울역 바닥에서 잤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 말에 연회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공장은 부도난 게 아닙니다. 도둑 맞은 겁니다. 제 재산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빼앗긴 겁니다. 저는 자식들이 앉은 쪽을 바라봤습니다. 범인은 제 자식들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종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종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종민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현아, 이러면 안 돼.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만든 건데. 종현이의 목소리. 엄마도 생각해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세만 얼마예요? 미리 정리하는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니? 종현이의 목소리. 침묵. 그리고 아버지 건강도 안 좋잖아요.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종현이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종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종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내가 한 짓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종현이 앞에 섰습니다. 나야. 내 아버지. 박종수. 종현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아버지. 왜? 죽은 줄 알았어? 저는 명함을 꺼내 종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주식회사 세순환. 공동대표 박종수. 종현이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말이 돼. 내가 나를 길바닥에 버렸을 때 나는 죽지 않았어. 살아남았어.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 저는 돌아서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종이야. 종이가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아버지. 내 남편한테 아버지 죽었다고 했지. 한재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장인어른이 살아계신 거예요? 한재원이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종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돌아가셨다며. 재원아. 나는. 종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종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종민이는 이미 출구 쪽으로 도망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종민아. 종민이가 멈췄습니다. 2년 전 을지로에서 나봤지. 내 아버지인 줄 알면서 모르는 척했지. 종민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 미친 아저씨라고 했지. 종민이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꼴로 다니시니까 그렇죠. 거지처럼 다니면서 누굴 알아보라고요. 종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지. 내가 왜 거지가 됐는데? 너희가 내 전부를 빼앗아서 그런 거잖아. 저도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문제잖아요. 왜 여기서 이러시는 거예요? 종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가족이 할 짓이야?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계속 보여줄까? 종이가 격리 서류 조작한 것. 종민이가 외부 연락책 맡은 것. 다 녹음돼 있어. 종현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여기서는. 왜? 내 회사 사람들 보는 앞이라서. 내 체면이 깎여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길바닥에 버릴 때 체면 생각 안 했잖아. 왜 나보고는 체면 생각하라는 거야? 종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신성푸드 측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상무라는 직함을 단 중년 남자였습니다. 잠깐만요. 박 차장, 이게 사실입니까? 종현이가 흠칫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재산을 빼돌려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겁니까? 상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방금 녹음 들었잖아. 이게 오해야? 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차장, 내일 출근하면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이건 회사 차원에서 조사해야 할 문제요. 종현이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상무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됐어요. 여기서 더 말해봤자 추태만 되니까. 상무가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신성푸드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나갔습니다. 종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 종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종현이의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 끝났다고. 종현이가 아내를 밀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처음에 아버지 재산 어떻게 해보자고 한 게 당신이잖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됐어. 다 됐다고. 종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만족해요? 아들 인생 망치니까 속이 시원해요?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을 망쳤잖아. 30년을 날렸어. 3년 동안 지옥을 살았어. 그게 다 너 때문이야.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복수. 이건 복수도 아니야. 진실을 밝힌 것뿐이야. 내가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 저는 종이와 한재원 쪽을 봤습니다. 한재원은 종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다정하던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긴 게 보였습니다. 한 부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재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살아계셨군요. 네. 죽은 게 아니라 버려진 겁니다. 당신 아내한테. 한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종이가 왜? 돈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철이한테 받은 자료였습니다. 당신 아내 명의로 예금이 3억 넘게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한재원 눈이 커졌습니다. 3억이요? 제 공장 설비 처분한 돈입니다. 제 재산에서 나온 겁니다. 한재원이 종이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야? 종이가 울먹였습니다. 재원아, 내 말 들어봐.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우리한테 짐이 될까봐. 짐? 내 아버지가 짐이야? 한재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숨기고? 재원아, 지금 내가 뭘 믿어야 하는 거야? 당신이 한 말 중에 진짜가 뭐야? 한재원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한재원이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종이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재원아. 종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자리를 떴습니다. 남은 건 제 자식들과 저, 그리고 세순한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종민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종민이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어? 종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의외였습니다. 종현이와 종이는 변명하고 발악했는데 종민이는 사과를 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다요. 다 미안해요. 종민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형이랑 누나한테 끌려다닌 것뿐이에요. 돈 좀 주겠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그게 변명이 돼? 변명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종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후회해요. 을지로에서 아버지 봤을 때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옆에 여자친구 있으니까 창피해서 아버지를 모른 척했어. 네.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아요. 매일 밤 생각났어요. 아버지 얼굴이. 종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저는 종민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요?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에도 저는 자식들을 믿었다가 이 꼴이 됐으니까요. 일어나. 종민이가 일어났습니다. 미안한 건 알겠어. 근데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너한테 8천만 원 있지? 그거 내 집 판 돈이야. 종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뭐 했어? 주식이요. 형이 추천해준 종목에 넣었는데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네. 지금 4천밖에 안 남았어요. 종민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다 잃으면 저도 아버지처럼 되겠죠. 인과응보인가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현이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만족해요? 다 망쳤어요. 내 인생도, 종인의 가정도, 다요. 내가 먼저 망쳤잖아. 내 인생을. 그건. 종현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왜 그랬어? 왜 아버지한테 그랬어? 저는 물었습니다. 종현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뭘? 아버지한테 늘 부족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자란 게 어떤 건지. 종현이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종현이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종현이 너는 왜 성적이 이거냐? 종현이 너는 왜 취직을 못하냐? 평생 그 소리 들었어요. 그게 뭐긴 뭐예요. 아버지는 저한테 칭찬 한 번 안 했잖아요. 대기업 들어갔을 때도 그것밖에 못 들어갔냐고 했잖아요. 종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아버지 눈에는 저는 늘 부족한 자식이었어요. 종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보다 더 잘 살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 공장보다 더 큰 걸 가지면 아버지가 저를 다르게 볼 거라고. 그래서 내 공장을 뺏은 거야? 뺏은 게 아니에요. 물려받은 거예요. 다만 조금 빨리 받은 것뿐이에요. 종현이가 울었습니다. 50 가까운 남자가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공장에 나가 피땀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 옷 한 벌 못 사면서 등록금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했던가요? 말로 해줬던가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종현이한테 잘했다고 말한 적이 있던가? 종이한테 예쁘다고 말한 적이 있던가? 종민이한테 괜찮다고 말한 적이 있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만 했습니다. 돈만 벌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독여주는 손길, 그런 것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한 짓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상처가 아버지를 길바닥에 버릴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완전히 결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현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짓은 용서 못해. 종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 종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몰라. 나도 몰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오늘 이후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어.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됐어. 그건 되돌릴 수 없어. 종현이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알아요. 그래요.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이기준 대표였습니다. 박 선생님.
이기준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기준 대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떤 과거를 갖고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제 사업 파트너이자 은인입니다. 그건 변함없어요. 저는 이기준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제 피를 나눈 자식들은 저를 버렸는데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표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종수 씨.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 누구시죠? 저는 변호사 최진수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 되시면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변호사. 저는 이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고 박순자 여사 관련 건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아내 이름이 왜 여기서? 들어오시죠. 저는 호텔 로비 한쪽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진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여사께서 생전에 저한테 유 원장을 맡기셨습니다. 유 원장이요? 네. 유 원장에 따르면 박순자 여사의 재산은 전부 남편 박종수 씨에게 상속됩니다. 잠깐만요. 아내한테 재산이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자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께서 평생 모은 돈입니다. 남편 모르게 적금을 들으셨더군요. 최진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액 7억 원입니다. 7억이요.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네. 30년 동안 조금씩 모으신 겁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이 돈은 남편 박종수 씨에게만 상속됩니다. 자녀들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 당신이 이런 걸 준비해뒀어. 박순자 여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남편한테 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돈을 남겨둔다고. 최진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 돈은 자녀들과의 법적 분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박순자 여사께서는 남편이 자녀들을 용서하길 바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당신은 끝까지 아이들 편이구나. 나를 버린 아이들인데 당신은 그래도 그 아이들을 지키려 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순자. 지금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순자의 유언장을 받아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억. 30년 동안 아내가 몰래 모은 돈. 저를 위해 남겨둔 돈.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언젠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돈을 준비해뒀습니다. 남편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식들과 싸우는데 쓰지 말라고. 순자. 당신은 끝까지 엄마였구나.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아이들 편이었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3년 전 서울역 바닥에서 봤던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저 불빛들이 모두 나와 상관없는 세상 같았습니다. 저 안에서 따뜻하게 잠드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 저는 그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도 저 불빛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다시 세상에 발을 딛고 섰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자식들은 원수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복수일까요?
자식들을 무너뜨리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으면 3년간의 고통이 보상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에서 종현이가 울며 말했을 때, 사랑받고 싶었다고 했을 때, 저는 시원함 대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종민이에요. 막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종민이는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연기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아버지가 편하신 곳으로 갈게요. 저는 장소를 정해줬습니다. 세순환 사무실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1시간 뒤 종민이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앉아. 종민이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야? 종민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 4,200만 원. 이게 뭐야? 제가 가진 전부예요. 아버지한테 돌려드리려고요. 저는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돌려준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몰라요. 그냥. 이건 제 돈이 아니니까요. 종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집 판 돈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8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은 어디 갔어? 주식에서 잃었어요. 형이 추천해준 종목이었는데 사기였어요. 종민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한테도 당한 거예요. 저도 피해자인 셈이죠. 웃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종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형이랑 누나만큼 나쁜 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착한 놈도 아니에요. 그래서 형이 공장 넘기자고 했을 때 저는 반대 안 했어요. 돈 좀 생긴다니까 좋았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보다 돈 생긴다는 게 더 좋았어요. 종민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에서 아버지 봤을 때 진짜 도망치고 싶었어요. 여자친구 앞에서 거지 아버지 만났다는 게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취급했지. 네. 종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아버지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던 눈.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종민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슬픔이었어요. 아들한테 버림받은 아버지의 슬픔.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을지로 거리에서 종민이를 봤을 때, 아들이 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저는 분노보다 슬펐습니다. 종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날 이후로 달라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 찾아갈 용기도 없었고, 형이랑 누나한테 말할 용기도 없었고, 종민이가 통장을 저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돈이라도 돌려드릴게요. 이것밖에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저는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4천만 원. 큰 돈이지만 제가 잃은 것에 비하면 푼돈입니다. 하지만 종민이한테는 전부였습니다. 가져가. 저는 통장을 도로 밀었습니다. 종민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필요 없어. 가져가. 아버지,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4천만 원 받는다고 내 3년이 돌아오냐? 내 공장이 돌아오냐? 종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뭘 하면 돼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살아. 네.
제대로 살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떳떳하게.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종민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족을 배신하지 마. 나중에 내가 가정을 꾸리면 아내든 자식이든 절대 배신하지 마. 네, 알겠어요. 종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할게요. 제대로 살게요.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종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용서해 주시면 그때 다시 찾아올게요. 종민이가 허리 숙여 인사하고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종민이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어가는 막내. 35 먹은 어른인데 아직도 어린애 같았습니다. 막내는 원래 그랬습니다. 철이 늦게 들었습니다. 형과 누나한테 끌려다녔습니다. 이번 일도 주도한 건 종현이었고 종민이는 들러리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셋 중에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는 건 종민이었습니다. 며칠 뒤 종현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성푸드에서 해고됐습니다. 파티 다음 날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입사 과정의 비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업무 방해. 죄목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종현이의 아내도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14억짜리 아파트는 아내 명의였습니다. 종현이는 하루아침에 집도 직장도 잃었습니다. 종이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재원은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종이가 아버지 생존을 숨기고 3억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믿었는데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종이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전라도 시골에 계신 장모님. 제 아내 순자의 친정어머니. 장모님은 90이 넘은 노인이셨습니다. 순자가 세상 떠난 뒤로 저는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사위가 손녀딸들한테 버림받아 거지가 됐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종이가 그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모님은 아실까요? 손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사위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목소리.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목소리. 어머니, 저 종수예요. 순자 남편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야. 살아있었구나. 장모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알아. 다 알아. 종이한테 들었어.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못된 것들이 아비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순자가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할꼬. 어머니, 종수야. 와라. 한 번 와라. 내가 볼 얼굴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겠다. 저는 다음 주에 전라도로 내려갔습니다. 시골 마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순자와 처음 만났던 그 마을.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 낡은 기와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모님이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93세 노인.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왔냐? 네, 어머니. 저는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효자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 거친 손.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손. 불효자라니. 불효는 내가 아니라 내 손녀들이 한 거지. 장모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들이 아비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순자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머니, 제 탓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잘못했어요. 뭘 못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공장에서 피땀 흘리면서 그것들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장모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애가 일찍 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저도 울었습니다. 장모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이가 안에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이가요? 며칠 전에 왔어. 울면서 왔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싶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볼래?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지금요? 안에 있어. 내가 불러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종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파티에서 종이를 봤을 때 느꼈던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앞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딸을 거부할 순 없었습니다. 부르세요. 장모님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종이야, 나와라.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종이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초췌한 모습. 서울에서 봤던 번쩍번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종이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종이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큰절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저는 종이가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재원이한테도 거짓말하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고, 돈도 숨기고,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랬어? 네. 왜 그랬냐고. 아버지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종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잘못 안 하셨어요. 그럼 왜? 저는 그냥. 종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이유가 뭐야? 돈이요. 종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그랬어요. 아버지 공장 정리하면 우리한테 몇 척씩 떨어진다고. 그 돈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산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팔았어? 팔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는데? 남편이 벌잖아. 집도 있잖아. 종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남편 월급으로 애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얼마나 빠듯한지. 종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는 제 돈이 갖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손 안 벌리고 쓸 수 있는 돈.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숨겼구나. 네.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숨기고. 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이야. 내 시집살이가 힘들었던 건 이해해. 하지만 그게 아버지를 속일 이유가 되냐?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알면서 왜 했어? 종이가 바닥을 쳤습니다.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오빠가 하자니까 했어요. 돈 생긴다니까 좋았어요. 그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종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나쁜 년이에요. 알아요. 근데 아버지, 저 진짜 후회해요. 매일 밤 아버지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밥은 드시는지, 아픈 데는 없으신지. 종이가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평생 빌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네, 딸.
내가 낳고 키운 딸. 간호학과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대학병원 수간호사 됐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딸이 지금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 종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종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용서는 못해. 종이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을게. 종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3년간 지옥 같았어. 죽고 싶었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 종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어. 죽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유언장을 남겼어. 너희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가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종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너희 편이더라. 나를 배신한 너희를 그래도 지키려고 했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엄마 뜻을 따르기로 했어. 고소 안 할게. 법적 조치 안 취할게. 종이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이를 막았습니다. 다시는 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종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돌아섰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더 이상 서로 방해하지 말자. 저는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종수야. 다음에 또 올게요. 몸 건강하세요.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종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골 풍경. 순자와 처음 만났던 곳. 순자.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아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 그래도 복수는 안 하기로 한 나. 이게 맞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순자는 이미 없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기준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며칠 쉬셔도 돼요. 아닙니다. 일하는 게 나아요.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 대표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앞으로 제 가족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가족은 없습니다. 이기준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순화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진성푸드 외에도 새로운 대기업 고객사들이 생겼습니다.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예전 공장 시절처럼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준 대표가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철이도 있었습니다. 수철이는 신용조회 회사를 그만두고 세순환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물류 담당으로요. 형,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뭐 어쩌라고. 수철이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어쩌긴.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죽었어. 이 정도는 해야지. 수철이는 노숙 시절 저를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종현. 큰아들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저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아버지한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칭찬 한마디 안 해주냐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고. 근데 그게 아버지 탓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대로 저를 사랑하신 거였어요. 새벽마다 공장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면서 저 대학 보내느라 허리 휘시면서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종연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종연이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3년 전에도 저는 종연이를 믿었다가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편지를 쓸 때 종연이가 무슨 생각이었을지는 조금 짐작이 갔습니다. 모든 걸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닥을 찍어본 사람만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서울역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놓쳤는지. 종연이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푸드뱅크 미영 센터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시간 되시면 오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푸드뱅크 센터에 갔습니다. 미영 센터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센터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선생님이 기부해주신 돈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금 20명이 교육받고 있어요. 순자가 남긴 7억 중 일부를 푸드뱅크에 기부했습니다. 노숙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노숙인들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기술 배우고 있어요. 다음 달에 취업해요. 저는 그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들. 하지만 희망이 담긴 손들. 3년 전 저도 저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손을 내밀 차례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파티가 있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종민이에요.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종민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디? 물류회사요. 작은 데지만 정직원이에요. 그래. 아버지, 첫 월급 받으면 밥 한 번 사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연락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에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직원들이 있습니다. 수철이도 있습니다. 이기준 대표도 있습니다.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어느 날 이기준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회사 올해 매출 100억 돌파할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100억이요? 네. ESG 바람 타고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선생님, 기술력 덕분이에요. 이기준 대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런 날 못 봤을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100억. 예전 공장 매출의 10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섰다는 것. 무너졌다가 다시 섰다는 것. 그게 제 복수였습니다. 자식들한테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복수.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운명에 대한 복수. 봄이 왔습니다. 순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5년 전 이맘때 순자가 떠났습니다. 저는 순자 산소에 갔습니다. 전라도 시골 뒷산. 작은 봉분. 순자야, 왔어. 저는 묘 앞에 앉았습니다. 올해도 잘 지냈어. 회사도 잘 되고 있고, 건강도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연락 와. 종민이는 취직했대. 종현이는 아직 구직 중이래. 종이는 재원이랑 이혼 조정 중이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하진 못했어. 아직은. 하지만 당신 말대로 복수도 안 했어. 그것만은 지켰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이들 용서해주라고 했을까? 아니면 이대로도 괜찮다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묘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종현이, 종이, 종민이.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야? 너희. 종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엄마 기일이라서 왔어요. 같이 올 거면 말을 하지. 아버지가 먼저 오실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종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종현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종이는 화장이 옅어졌습니다. 종민이는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예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말해봐. 종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일용직 다니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대기업 차장이 막노동을 한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현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해요. 저녁에 집에 오면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종현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종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요양보호사 교육받고 있어요. 나중에 요양원에서 일하려고요. 요양보호사. 네.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금방 딸 수 있대요. 교육받으면서 어르신들 돌보는 법 배우는데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종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렸어야 하는 일을 이제야 배우고 있어요. 종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물류회사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각 한 번 안 하고 야근도 마다 않고. 종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요? 또 다른 연기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 자기들이 한 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 그게 벌일까요? 아니면 성장일까요? 아버지. 종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이도, 종민이도.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약속할게요. 종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떳떳하게 살게요.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종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좋은 사람이 될게요. 종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자. 보이지? 아이들이 저기 무릎 꿇고 있어. 당신이 원했던 거야? 이게 당신이 바랐던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새 자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들. 나를 배신한 자식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 하는 자식들. 용서는 아직 못해. 아이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게.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정말 달라졌는지 보겠어. 1년. 1년 동안 지켜볼게.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여기서 보자. 그때 가서 결정할게. 저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열어두었습니다. 조금만. 순자. 이 정도면 됐지. 당신이 원한 건 이거잖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잖아. 나도 노력할게. 천천히. 조금씩.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게.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노숙자에서 사장이 된 남자.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다시 일어선 남자.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